자, 2차 과목 중에서 공법 보겠습니다. 공법. 이 법을 공부할 때는 한자를 알면 도움은 좀 됩니다. 표의 문자니까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 한글은 뜻을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요. 공법이라는 거는 이 반대 공법의 반대가 사법입니다. 사법. 우리 대표적으로 1차에서 공부하는 민법은 사법이고요. 부동산 공법이 있는데 사법은 개인, 사인이잖아요. 사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사법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개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법.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사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간의, 국가나 지자체 간의, 국가 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적인 관계입니다. 사생활이 복잡합니까? 공적인 관계가 복잡합니까? 사생활이 복잡하죠? 그래서 사법이 어렵습니다. 민법이 훨씬 더 어렵다고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민법이 더 쉬워 보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뭐 매매, 임대차 이런 건 들어봤기 때문에 전세권 쉬워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사생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생활이기 때문에 일일이 법조문에 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다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죠. 근데 이 공법은 공적인 관계라고 개인과 국가나 개인과 지자체와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국제법이라 하고요. 지자체와 지자체와 관계 이런 것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 행정법, 형법 이런 건 다 공법입니다. 형법은 공법이에요. 살인을 한 사람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합의해도 처벌받아요. 공법이기 때문에. 사법이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민법은 합의만 하면 끝이에요. 손해배상 합의만 하면. 근데 공법은 합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이니까 개인 간에 합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공적인 관계는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보면 개인이 건물을 지으려면 내 땅이라도 내 맘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공법이라고요. 그래서 공법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쉽습니다. 공적인 관계는 다 법조문 위주로 나오고 판례는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건축 허가 받아라고 돼 있는데 뭐 허가 안 받겠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조문에 딱 받아라고 하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하려면 공법은 또 다 알아야 돼. 민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계약서 쓰려면은 공법도 이제 토지 투자 같은 거 토지에 대해서 하려면은 공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땅값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땅값이 호가, 입지제질 때까지 비싸게 부른다고 땅값이 올라갑니까? 아니고 이게 땅값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냐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돼요. 그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해요. 그래서 설악산, 덕유산, 산꼭대기에 있는 땅은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쌉니다. 경제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땅 이런 거는. 그래서 땅값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정해진다고요. 그게 행위 제한이에요. 공법상 행위 제한. 그 상가를 지을 수 있는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집을 지으면 건폐율, 용적률을 몇 %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나중에도 알아야 되니까 건폐율이라는 거는 편면적 규제는 건폐율이 50%라는 말은 100평이 있으면 50평밖에 건물 못 짓는 게 건폐율이 50%예요. 그럼 용적률이 100%라고 하면은 용적률은 부피를 규제하는 거예요. 용적률이 100%라고 하면 땅이 100평인데 용적률이 100%라고 하면 건물 면적이 연면적이 1층부터 각층 면적 합계가 100평밖에 안 되는 것을 100%라고 그래요. 그럼 용적률을 옛날 이명박 정부 때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 말은 높여 주겠다 이 말이죠. 용적률을 높여 주면은 삶의 질이 향상됩니까? 저하됩니까? 용적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삶의 질은 저하되죠. 땅은 정해져 있는데 높이를 자꾸 높게 올리면 공기순환이 안 돼가지고 안 좋아져요. 저 홍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완전히 홍콩은 밤에 가보면 죽이는데 낮에 보면 완전히 아파트 막 50층, 80층 이렇게 돼 있다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공기순환이 안 되고 이러면 삶의 질이 저하돼요. 그래서 지금 뭐 강남 같은 데는 용적률이 220%고 분당 같은 데는 180%고요. 지금 시흥시에 짓고 있는 신도시 이런 그런 150%입니다. 용적률이. 용적률이 150%라고 하면 땅이 100평이 있으면 그 건물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합한 면적이 150평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빈 공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공원 같은 게 생기고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건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법에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이 뭔지 건폐율이 뭔지 모르면 인터넷으로 쳐보면 나와요. 근데 공법에 딱 법조문에 정해져 있어요. 건폐율은 뭐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면적이라고 하면 또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사법은 용어 정의가 없는데 공법은 용어 정의가 딱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있고 공법에도 용적률이 뭐다, 건폐율이 뭐다, 기반시설이 뭐다 이런 용어 정의가 다 돼 있다고요. 건축물은 뭘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가 돼 있어요. 그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1조가 목적, 2조가 용어 정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법의 목적이 1조에 나와 있고요. 2조가 용어 정의입니다. 그 용어를 알아야 된다. 공법은 공적인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공법은 쉽습니다. 사법은 사생활은 캐면 캘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은 전부 판례예요. 갑을병정 나와요. 갑이 어떻게 했다, 어디 어떻게 했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다고 사생활이니까. 공적인 관계는 판례, 공법은 나올 게 없어요. 한두 문제 나와요. 많이 나와봐야. 자, 그래서 공법은 우리나라에 공법이 약 350개의 공법이 있어요. 그걸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부동산 공법이 약 350개예요. 부동산 관련 공법만. 헌법, 행정법, 형법 이런 것도 공법인데 그런 거 빼고 부동산 관련 공법만 해도 350개인데 그 중에서 6개 법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냥 줄여서 국토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의, 줄이면 안 되겠네.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12문제가 출제됩니다. 40문제 중에서 6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이 김대중 정부 때 입안을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렇게 2003년도부터 이렇게 법의 이름을 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있었어요. 도시계획법. 그래서 도시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했다고 도시는. 근데 비도시 지역은 난개발이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수지 난개발, 즉 용인시 수지구, 수지 있죠? 수지 난개발 때문에 이게 특히 바뀌게 됐어요. 옛날 김영삼 정부 때는 산 꼭대기 저 가평 이런 데 가다 보면 거의 산 중턱까지 다 집 지어놨어요. 전원주택.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 때까지.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개정을 해가지고 개정하는데 몇 년 걸려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됐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핵심은 옛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었다고. 그럼 옛날에는 국토를 개발, 이용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국토의 계획이 우선이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선계획을 세우고 후개발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옛날에는 그냥 이용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우리나라 전국토 중에서 30%가 평지고 70%가 산지입니다. 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에 직접적으로 직접 이런 문제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 큰 개념을 잡고 있어야 세세한 걸 암기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큰 개념을,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왜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세세적인 암기를 할 때 전체적인 큰 틀이나 흐름을 알고 암기하면 훨씬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선계획, 후개발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이 법의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6개 법이 있는데 두 번째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법. 옛날에는 20호, 20세대 미만인 경우는 건축법 적용되는데 지금은 30호, 30세대 미만은 건축법을 적용받고요.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받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빌라가 비싸요.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어디가 더 비싸요? 아파트가 비싸죠. 아파트가 비싸다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한 거예요. 규제가 심하고 용적률 건폐율을 낮추면 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간다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규제가 더 강화되어 있어요. 규제가 강하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동가, 동, 인동 거리라고 하는데 101동, 102동 거리 제한도 다 정해져 있고요.
빌라 같은 거는 거리가 뭐 거의 뭐 2m도 안 떨어져 있어서 옆집에 옷 갈아입는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밤에 불 켜가지고 있으면 빌라 같은 거는. 빌라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건 거의 다 붙어 있죠. 원룸 같은 거는 막 바로 1m도 안 떨어져 한 2m도 안 떨어져 있잖아요, 거의. 그런데 주택법은 그렇게 못 한다고요.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고요. 동과 동 간의 거리, 뭐 50세대가 넘으면은 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노인정이 있어야 되고 몇 세대 넘으면 이런 게 규정이 다 있다고요. 뭐 2000세대가 넘으면 유치원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뭐 몇천 세대 넘으면 또 초등학교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규제가. 그래서 삶의 질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비쌉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나라는 많지 않아요, 별로. 가까운 뭐 중국, 일본 이런 데도 일본 같은 데 아파트 거의 없어요.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는 거의, 왜냐면 지진 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다 죽잖아요. 거의 2층짜리 이런 판잣집 비슷하게 뭐 나무 같은 걸로 찌놓은 게 많아요. 오히려 일본 같은 데는 2층짜리.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 비율이 거의 60%가 넘어요. 지금 전 주택 중에서 세계적으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유일합니다. 물론 홍콩이나 뭐 중국 중에서도 일부 도시에는 뭐 그런 거 상하이나 일부 지역은 있지만 우리나라 이런 아파트는 거의 세계적으로 다녀봐서 저는 못 봤어요. 우리나라 이런 것처럼 보통 외국 아파트는 우리나라 주상복합 건물처럼 완전 중심지에 있는 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이제 획일적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막 성냥갑처럼 획일적으로 짓던 건 지금은 그 방향도 막 여러 방향으로 하고 정남향, 정북 이런 건 없죠. 정남향은 거의 없죠. 요즘은 짓는 게. 어쨌든 주택법이 규제가 더 까다롭다고요. 그래서 규제를 많이 하니까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택법을 건축법을 적용받는 거는 규제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막 다닥닥 붙어서 찌넣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차 대수나 이런 거, 아파트는 뭐 무조건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돼 있죠. 요즘 아파트 짓는 거는. 그 일반 주택이나 빌라 같은 거는 주차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집값이 비싼 나라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물론 빌라도 서울에 완전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아예 각 집마다 전용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고 이런 경우는 뭐 설해마을, 서초동 설해마을 같은 데 가면은 빌라가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파트가 비쌉니다. 그는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7문제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고 나면 나중에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다가 사용 승인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주택법은 시도의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그러니까 더 규제가 까다롭다는 이야기. 시도의사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물론 위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 건축법에서는 허가라고 부르는데 주택법에서는 이걸 똑같은 말을 뭐라고 하냐면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불러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가지고 승인받고 나중에 사용하기 전에는 사용검사 받아요. 사용검사. 똑같은 말인데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용어가 달라요. 실질적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반 다른 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준공검사라고 불러요. 우리 준공검사. 정하죠. 준공검사 이런 말 하죠. 준공이라는 말 쓰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교천 준공식에 갔다 오셔서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때 제가 어렸었는데 준공식이 뭔지, 처음에 하는 게 준공인가, 끝났을 때 하는 게 준공인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 어린 나이에. 근데 뭐 인터넷도 그때는 찾아볼 수 없고 구구사진 찾아봐야 되니까 지금은 인터넷에 다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준공은 다 공사 다 끝내고 하는 게 준공이죠. 착공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거고. 그래서 공사 끝나면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기타 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받아야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아야 되고요.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비교해야 되겠죠. 모든 법은 비교하셔야 됩니다. 아까 민법에서 민법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비교해야 되고요. 또 물권법인 전세권하고도 비교해야 되고요. 주택 임대차 보법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런 걸 비교해야 되는데 이것도 건축허가, 사용승인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고요. 비교 안 하면 고득점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14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두 개가 있는데 각각 6문제씩 출제됩니다. 6문제씩 해서 12문제 출제됩니다. 여기에서 14문제 출제되고요. 그럼 몇 문제예요, 총? 여기 12문제, 14문제, 또 12문제 합하면 38문제죠? 여기에 이제 6번째 농지법이 2문제 출제됩니다. 농지법 2문제. 자,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재개발, 재건축, 이거 뭐, 어느 거 적용받겠어요? 4번, 5번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있는 집을 뜯어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건 이 법을 적용받아요. 근데 나대지에다가 옛날에는 이건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토지구역정리사업, 토지구역정리사업법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 말은 지금 나대지를 임야라든지 전답을 대지로 만드는 거죠. 나대지를 개발하는 게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고요. 요거는 있는 노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는 이 법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환지처분, 용어쟁이가 중요하다고 했죠. 환지라는 말은 뭐예요? 바꿀 환자잖아요. 땅을 바꾼다 이 말이죠. 환지처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기본을 조금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대지로 뭐 예를 들면 A, B, C 이렇게 있는 걸 이걸 갖다가 토지구역정리사업, 옛날로 말하면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면 라지 A가 환지, 땅을 바꾼다. 막 이상하게 생긴 땅을 이제 개발을 해가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땅 모양을 바꿔가지고 다시 주는 게 환지처분이라고 그래요. 땅을 다시 줘요. 그러면 이게 100평을 환지처분을 하면, 개발을 하면 이게 땅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50평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평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첫 시간이니까 쓰고요. 평이라는 말 쓰면 안 되고 미터법인 제곱미터를 써야 됩니다. 평이라는 말 쓰면 이게 척관법을 쓰면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3.3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봤죠? 그는 평당 얼마다 이 말의 결론을 말하면. 근데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시세 검색을 하면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서울 같은 데 지금 제곱미터당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제곱미터당 600만 원이면 평은 1,8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평당은. 그 평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계량에 관한 법률이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쓰잖아요. 손님들 오면 몇 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분양광고 이런 거 보면은 9 몇 평 이렇게 적어놓고 지금은 뭐 74제곱미터 보통 뭐 59제곱미터가 24평이고요. 보통 보면은 그래 74제곱미터가 30평, 뭐 84제곱미터가 33평, 34평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쨌든 뭐 제가 편의상 평이라고 쓰더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에는 평이라고 안 나오고 다 제곱미터로 나오고 등기사항 증명서나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각종 공부를 떼보면 다 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면적 적을 때는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는 면적 보고 적으면 되거든요. 그게 제곱미터라고 돼 있다고요. 이런 것도 옛날에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제곱미터입니다. 이런 것도 옛날엔 시험에 나왔다고요. 요즘은 안 나오겠죠. 이런 걸 자꾸 이런 걸 시험에 낸다는 거는 결국 평을 쓰지 말라고 해놓고 쓰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 과거에 한 3번 정도 환산하는 게 시험에 나왔고요.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현업에 가면 알아야 돼요. 손님들은 자꾸 몇 평을 원하는데 그 평하고 제곱미터하고 계산할 줄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게 재미나는 판례가 있는데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우리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부르다가 올해부터 개업공개사라고 하죠.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개업공개사가 이 설명을 안 했어요. 100평인데 나중에 환지처분을 받으면
50평이 된다는 말을 안 했어요. 환지처분, 옛날에 이런 땅을 거래할 때는 종전 토지를 가지고 거래하거든요. 면적은 100제곱미터라고 거래한다고 계약서 적을 때는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환지처분 공사하고 있는 중일 때는 환지처분 받기 전에는. 근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50평밖에 안 돼요. 평당 1,000만 원이에요. 50평이면 5억이에요. 5억. 5억 손해배상하라고 소송 제기했어요. 이거 분명히 계약서에 100이라고 적혀 있잖아. 100평인 줄 알았더만 나중에 환지처분 받아보니까 50평밖에 안 된다.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손해배상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안 해도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즉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진행되면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상내인 바, 한자로 이렇게 적었어요. 상식적인 예에 해당되므로 상내인 바, 이것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명을 하든 안 하든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개업공개사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업에 나갔을 때는 이게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에다가 문서로 적는 게 중요하겠죠?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돼서 환지처분이 되면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인쇄해 놓으면 돼요. 그 사람한테 설명 안 해도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 설명 못 들었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제가 그 적혀 있는 거 보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문서에 있는 걸 믿잖아요. 그냥 미리 적어 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비하고 감당하려면 피곤하잖아요.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명확하게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대지를 개발하는 건 도시개발법을 적용받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 논밭, 전답, 임야 이런 걸 대지로 전환하는 게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고요. 지금 이 재건축, 재개발처럼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요. 이거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아까 환지처분이라고 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이라고 그래요. 관리처분이라는 거는 재개발을 해가지고 뭐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내가 되는지 그게 정해주는 걸 관리처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토지에서는 환지처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똑같은 의미인데 용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고. 이 두 개 법을 주택법하고 건축법 비교해야 돼. 그 고득점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 주택법, 건축법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건 간단해요. 간단하다면 좀 이상하지만 하기가 쉬워요. 암기하기가. 이 두 개에서 고득점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모든 법은 다 앞에가 어렵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요 과목도 앞에가 어렵습니다. 맨 앞에 첫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법도 맨 앞에가 어렵고요. 민법도 총칙 부분이 어렵다고 맨 앞에가. 학계로는 맨 앞에가 어렵진 않아요. 학계로는 그냥 맨 앞에는 그 기본적인 이론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나머지는 첫 시간이 다 어렵습니다. 첫 시간에.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5과목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농지법인데,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임야를 많이 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 전국 토의 70%가 산지고 30%가 평지인데, 그 30% 평지 중에서 도시와 용지는 공장, 그 다음에 상가, 주택은 7%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24% 정도, 23, 4% 정도는 뭐겠어요? 그러면 평지 중에서 도시와 용지라고 하면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상가 이런 거 뺀 나머지 약 24%는 농지입니다. 농지. 그러면 앞으로 개발을 하려면 농지를 개발할까요? 산지, 임야를 개발할까요? 농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업인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작물 재배사라든지 뭐 이런 거 꽃감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거 뭐 사과 뭐 말리는 거 이런 거 만들면 전부 정부에서 옛날에는 100% 보조해 줬어요. 요즘은 한 50% 정도는 보조해 줍니다. 뭐 가지고? 농어촌 특별세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보조를 해준다고요. 뭐 심지어 농업인들은 지금 국민연금 이런 것도 50%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짓는 길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이라고요. 그러려면은 도시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취득을
해줘야만 되겠죠. 그래서 원래 농지법은 헌법에 보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농지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이런 거는 경자유전 이런 거는 아마 인터넷에 쳐보면 나올 거예요. 용어가. 밭갈경자, 밭갈자만 밭을 소유하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 해보면 농지법 위반, 농지 직불금 받아먹는 거 이런 거 문제가 되죠. 농지 직불금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불금 받아봐야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300만 원도 안 넘어요. 웬만하면. 그걸 왜 받겠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받는 이유는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하면 농사를 직접 지으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경됩니다. 원래 감경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되는데 농지의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비과세하고 감경하고는 달라요. 감경은 깎아주는 거고 비과세는 아예 가세권자가 가세를 포기하는 걸 비과세라고 해요. 그 세법도 용어를 좀 알면서 해야 돼. 뭐 가세표준 이런 말들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인터넷으로 자꾸 검색을 해보셔요. 휴대폰 가지고 그때 나중에 하려고 아껴놓으면 못해. 그때 하루에 첫 시간은 그 시간에 나와서 모르는 용어 말하면 그 하나라도 검색하고 가면 많이 남는 거죠.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수업만 일단은 이번 달 다음 달은 수업만 들으셔요. 너무 예습복습 그런 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공부하는 거지 뭐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 있어요. 뉴스에는 안 나왔어요. 못 나오게 다 해가지고 안 나와서 그런 게 있어요. 강의하다가 죽은 선생님들 많아요. 수험생도 있어요.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래 살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지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라고요. 그래서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농지 처분 명령을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팔아먹으라고 해요. 1년 동안 팔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안 팔면 처분 명령을 합니다.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처분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0%씩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또 모르는 용어 나왔는데 이행강제금. 인터넷에 쳐보면 나올 거예요. 이행강제금이 뭔지. 원래 형법에는 일사부재래의 원칙이 있어요. 일사부재래의 원칙. 일사부재래의 원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 한자 적으면 또 짜증날 수 있으니까 그냥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하나의 사건으로 다시 재론하는 것, 두 번 논하지 않는다. 즉, 한 번 재판받은 거 가지고 옛날에 그 과거 정권을 보면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도 모르겠네. 노무현 전 대통령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명박도 마찬가지네요. 전부 다 아버지 대통령 할 때 아들들이 다 처벌받았어. 물론 이명박 대통령 무혐의 처분받았는데 아들이 처벌을 안 받았는데 어쨌든 아버지 재직 기간에 전부 다 재판을 하든 뭐 수사를 끝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 때 재판받아가지고 너무 약하게 받았으니까 아버지 끝나고 나면 더 무겁게 한 번 더 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재판받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사건 가지고 다시 두 번 처벌할 수는 없어. 그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다 자기 아버지 대통령 할 때 다 처벌받았어요. 아들들이 대부분. 아버지 끝나고 나면 더 무겁게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차라리 있을 때 받아버리자.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그래. 한 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두 번 처벌할 수는 없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했어요. 예를 들어서 5층밖에 못 짓게 돼 있는데 불법으로 6층을 정축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상 다 부수고 5층으로 하다가 잘못하면 건물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계속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합니다. 보통 매년 두 번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부과하는 것도 있고요. 계속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위반하면 옥탑방을 몰래 하나 만들었으면 그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원상복구는 거의 안 시키고 돈만 받아요. 돈만. 원상회복 잘못 시키려고 하다가 그 건물 무너져 버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다 뜯어내면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 철거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원상복구 시키는 것도.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있는 데는 거의 다 이게 다가구는 대부분 다가구 주택은 불법입니다. 다가구가
원룸 주택이 불법인데 제가 아는 분은 저게 방이 원래는 3개여야 돼요. 그 3개여야 되는데 불법으로 대수선을 했어요. 대수선. 대수선이라는 말도 건축법에 보면 나와요. 대수선이 뭔지 나오는데 대수선을 해가지고 방을 5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방을 5개 만들었어요. 지하 1층, 3층, 지상 4층 해가지고 5개 만들었어요. 2개씩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8개가 방이 늘어났어요. 방 한 개에 무보정 월세는 40만 원이고요. 보증금 500만 원 걸으면 30만 원입니다. 지금 오산 골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가구 원룸이 가장 많은 지역이 오산시 골동이고요. 두 번째가 시흥시 정왕동입니다. 이건 중국 웹사이트에 중국의 조선족이라고 하죠. 우리는 제일동포라고 하면서 조선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하긴 합니다. 중국 동포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들 그 사이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가장 다가구 원룸이 많은데 경기도 오산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원룸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보면 거의 99%가 불법이에요. 99%가. 불법인 이유가 주차장법을 만족을 시키지 못해서 주차 대수가 한 가구당 한 대씩 있어야 돼요. 그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불법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내가지고 뭐 근린생활시설 이런 말도 다 나중에는 건생 막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이게 뭐예요? 뭐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기해야 돼. 가까울 건자 이웃님자에 가까이 있으면서 이웃에 가까이 있으면서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공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1종은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요소가 적은 것, 2종은 주거환경 침해하는 요소가 조금 큰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 중개사무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음식점 같은 거는 냄새나고 이러니까 2종이 많아요. 냄새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뭐 세탁소, 이발소 뭐 이런 거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미용실 이런 거는. 기원 같은 거는 2종이에요. 기원은 뭐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니까 좀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아가지고요. 그럼 어디에 1종 근린생활시설은 뭐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딱 용도 지역 지구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된다고요. 가장 땅값이 비싼 건 아까 제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했는데 더 비싼 곳은 사실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데가 더 비싸죠. 중심상업지역 이 최고 비싸긴 합니다. 중심상업지역 그 큰 빌딩 올릴 수 있는 곳. 그 다음에는 이제 주거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자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라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면 요즘 뭐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지식의 바다니까 없는 게 없어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방을 8개 넣어서 40만 원씩이면 8개면 48, 32, 월세가 320만 원이 더 나와요. 이게 불법으로 개조하면. 그럼 이행강제금은 얼마 나오냐면 1년에 1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원래 100만 원밖에 부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게 중개를 하면서 불법이라고 하니까 손님들이 나는 불법은 죽었다 깨나다 한다 막 벌쩍 뛰더라고. 손님 와서 이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설명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냥 불법이라는 그 말 자체 나는 불법은 안 한다. 지금 뭐 교회 다닌다, 권사다 이런 말씀 하시고 그래요. 근데 설명을 하면 이게 만약에 그래 이게 불법 이렇게 돼서 사실 설명을 들어주면 좋은데 길게 하려고 들어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 사기꾼이 아니라는 인식만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320 월세가 더 나온다. 만약에 불법으로 하면. 근데 이행강제금 1년에 100만 원 나온다. 이건 한 달에 320만 원 나와요. 1년이면 4천만 원 정도 돼. 월세가. 이행강제금 100만 원이. 이거는 그래 이행강제금 100만 원 내고 뭐 원상복구 시키라고는 안 합니다. 이행강제금만 내면 됩니다. 이런 불법 원치 않으면 적법한 것도 있는데 그럼 수익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불법을 원하지 않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알면 이해를 하면은 뭐 불법이라고 하면 뭐 구속되거나 뭐 교도소 간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감방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행강제금만 해지 감방 가진 않아요. 이게 불법으로 뭐 정축했다고 대수선 위반했다고 징역까지는 않는다고요. 이행강제금은 돈만 내면 돼. 국가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돈만 받지. 원래는 원상복구도 해야 되거든요. 원상복구 시키진 않아요. 잘못하면 무너진다고. 이게 기둥 대수선이라고 하면 완전히 뭐 그 벽을 다 뜯어내고 하는 건데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좀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면 저도 시험을 뭐 수없이 봤지만 재미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이게 합격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합격하지 않아도 이 공부를 1년 하고 나면 가슴이 뿌듯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다고 남한테 사기만 안 당해도 수강료는 번 거예요. 수강료 엄청나게 싼 편이에요. 저도 뭐 애들 보면은 수학, 영어 한 과목 30만 원에서 50만 원, 최하 30에서 50만 원이 일주일에 이틀 하고요. 근데 정작 부모들은 자기한테는 돈을 못 쓰더라고. 자식한테는 쓰면서도.
지금 사법고시도 한 과목에 40만 원이 한 과목에 40만 원. 저희 신림동에 가면은 과목당 40만 원. 우리는 전 과목 1년 내에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우리 학원은 특히 싸요. 우리는 이게 거의 뭐 다른데 애들 한 달 수강료도 안 된다고 6과목 한 달 가르쳐 보세요. 1년 여러분들 한 거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충분히 1년 동안 수업 들으면 설령 불합격 하더라도 인생의 수강료의 10배 이상 아마 얻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배우면 남한테 사기만 안 당해도 그게 어딘데요. 이 두렵지가 않더라고. 세상을 이제 어느 정도 알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면은 그 농지법이 시험에는 2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굉장히 사실상은 중요하다. 그럼 농지법 하나만 더 뭐 이게 농지는 크게 나눠서 농업 진흥지역이 있고요. 진흥지역. 그 다음에 진흥지역 외, 박과대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있습니다.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있는데 옛날에 이걸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절대농지라고 불렀고요. 절대농지는 절대 농사 외에 다른 걸 할 수 없는 게 절대농지. 쉽게 말하면 집을 못 짓는 땅이에요. 그게 절대농지. 물론 농업인인 경우에는 절대농지에도 집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시골 가서 깜짝 놀랐는데 완전 흙벌판에 농 가운데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 농업인은 가능해요. 우리는 농업인은 또 용어쟁이가 있어요. 농지법에 보면 뭐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뭐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해야 되고 농산물 연간 판매기 120만 원 이상해야 되고 소 2마리 이상 키우거나 뭐 이런 게 요건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농업인이에요.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 우리가 지금 귀농해가지고 바로 뭐 사는 거는 불가능해요. 바로 집 짓는 거는 그 기초는 할 수 있지만 귀농은 직접 농사 짓는 걸 생업을 하는 거는 힘들어요. 가서 해보고 한 1년 가서 근무해보고 남 밑에 있어보고 이사 가야 돼. 덜렁 이사 갔다 돌아온 사람 많아요.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왕따 시키고 시골 사람이 더 무서워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마을로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리 돌아서 가고 400만 원 돈 냈어요. 마을 청년회 200만 원 내고 분유회 200만 원 내고 겨우 어머니 그 계속 살다가 제가 한 18년 모시고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거 하는데도 동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더 무서워요 시골 사람들이. 그 뭐 도시에 가면 무조건 뭐 맨날 사라고 하고 돈만 쓰라고 하고 그러면 못 견디고 나온다고요. 갔다 그냥 막 무턱대고 갔다가는. 자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진흥구역이 있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그 의미가 뭔지도 좀 알면 좋은데 지금은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진흥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흥지역 외의 농지 1, 2, 3번이 있어요. 그럼 이게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이게 땅값이 여기에 10만 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보호구역은 진흥구역, 농수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인데 예를 들면 이거는 한 20만 원 정도 시세가 진흥지역 외의 농지라고 하면 경지정리 안 된 밭입니다. 보통 밭이 농보다 더 비싸죠, 대체로. 일반적으로 그래요. 완전 심신산골이라면 영원히 농사를 짓고 개발이 안 될 땅이라면 오히려 경지정리된 논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땅이라면 이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게 비싸겠죠? 자, 그러면 이게 30만 원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한다면 어디다 해야 될까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중에서 10만 원짜리 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할 때 내재가치, 미래가치 투자법이라고 했어요. 미래가치를 보고 해야지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토의 지금 50% 진흥구역을 향후 10년 안에 다 해제하기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해제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게 만들어야 돼, 농업인들. 그래서 진흥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인 땅을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순간 30만 원 되니까 돈 버는 거예요. 땅은 사가지고 내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살라고 해야 파는 거예요. 그냥 못 팔아요. 그러니까 뭐 산을 완전히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 돈 번 사람 많아 있지. 인천에 인천공항 가는데 그 뭐 인천대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가는데 그게 돌산 사가지고요. 벼락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돌산. 뭐 돌산 그 개발만 그 만약에 철길이 안 나면은 전혀 개발이 안 돼가지고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 인천대교 다리 놓으면서 그 돌산을 30만 원? 그 원래 트럭 한 대에 30만 원이 30만 원. 그 평당 30만 원인가 팔았어요. 그 몇십만 평 되는 걸. 왜냐면 그 돌을 다른 데 가서 싣고 오려고 하면 운반비만 30만 원에 멀리서 싣고 오려고 하면 한 차에. 그럼 가까운 데서 그냥
평당 30만 원 해도 이익이거든요. 공사하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벼락부자 됐어요. 그 충청도 같은 데는 지금 돌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벼락부자 된 사람 많아요. 충청도 개발 많이 해요. 세종시하고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돌산. 그런데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자꾸 사라고 막 팔아라고 찾아온다고요. 그래야 팔 수 있는 거예요, 땅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1년 안에 팔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땅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몇십 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거예요. 그 해제될 땅인 걸 사야 돼. 해제되는 어디부터 되겠어요? 김해평야, 나주평야 이런 대형 평야가 해제되는 게 아니라 대도시 40km 이내에 있는 땅, 대단지 평야가 아닌 땅, 이런 땅이 개발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제가 아는 친척도 지금 수원의 영통 이런 데 40년, 50년 전에 땅 사놨다가 뭐 벼락부자 된 사람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먼밭이었어요. 그 영통이 수원에 영통 이런 거 개발돼가지고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게 운이 좀 따라야 돼요. 남들이 막 좋다 하는 지역은 안 돼요. 돈이 안 돼. 아무도 모르게 그냥 쓸모없는 땅이라고 사놨는데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계 면사무소 이런 데 산업계에 가면 어디가 해제될 땅인지 나와 알려줄 거예요. 안 시골에 가면 뭐 전부 선후배고 몇 번 술 먹고 친절하게 하면 금방 알려줘요. 못 알려주면은 안 알려준다 해도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도시 근처, 아까도 말했지만 대도시에서 가까운 지역, 지금은 거의 많이 올라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제될 땅을 사는 게 좋다고.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이런 거는 개발제한구역은 기간이 없어 정해진 게 영구무한이 가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면은 거기서 해제되면 땅값 올라가죠. 근데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그 땅 주인에게 보상해 주는 게 없어요. 그냥 강제로 용도지역지구 정해버리면 그게 그래서 참 이게 김영삼 정부 때 김대중 정부가 조금 뭐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잘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리지역이 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있는데 어디가 비싸겠어요? 계획관리지역이 비싸겠죠? 옛날에는 지금 이걸 세분화를 지금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이걸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땅 주인들이 세분화 시켜야 되는데 보존관리, 생산관리. 생산관리면 이게 뭐예요? 농사짓는 땅이죠? 계획관리는 이제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 그런 땅이니까 비싸겠죠. 그래서 이게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의해서 땅값이 정해지는 거지 호가 내가 비싸게 부르겠다고 해서 비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땅값은. 그래서 공법을 알아야 돼요. 특히 토지 중개하려면은 토지 부분을 어디가 돈 벌 수 있겠어요? 아파트 돈 벌기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게 전부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고, 월세가 나와야 된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했는데 지렛대 효과라고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융자 받아가지고 사놓으면 이자를 갚아도 나중에 1억 주고 사놓으면 2억 3억 되니까 이자 다 갚아도 돈이 남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지금 아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아예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정부에서 계속 이자 내려주고 지금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 앞으로 3년 후가 위험합니다. 지금 이제 3년 후에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에서 규제만 안 하면. 근데 정부에서 또 폭락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 수레바퀴가 폭락을 하면 타이어 펑크난 거에 굴러갈 수가 없어요. 경제가 폭등을 하면 바람이 많은 거는 굴러갈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폭리를 취하지만. 그런데 아예 폭락을 해버리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폭락을 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폭락을 안 하도록 하지만 근데 저도 집을 한 15년 동안 10번 넘게 샀다 팔았다 했는데 거의 80%가 망했어요. 이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돈이 없어 또 망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운명으로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구나. 운명에 맡겨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열심히 이제는 마음 비우니까 오히려 편해요. 편한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실제는 부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아무 때나 사놓은 게 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못 산다고 불안해가지고. 어쨌든 농지법이 그래서 농지에 투자해야 된다고 산을 임야는 개발할 가능성이 극히 밖에. 왜냐하면 지금 농사를 안 지어야 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수출 국가가 50개 국가입니다. 50개. 200개 넘는 국가 중에서. 근데 나중에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말 체험용 농이라는 것을 장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비농업인이라도 도시 사람이라도 1000제곱미터 미만 약 300평 정도까지는 약 300평이죠. 1000제곱미터면 3.3으로 나누면 약 300평까지는 주말 체험용 농을 할 수 있어요. 도시민이라도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걸 장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량을 무기화했을 때 자급자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어요. 농지는 절대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농지법에서는 사실상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농지법에서 위반하고 편법을 다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을 하면 실제 농사 짓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거든요. 원래 헌법에 정해진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원칙에는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골 사람들 농약 먹고 자살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안 짓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남아 같은 데는 뭐 지금 산모작도 가능하잖아요. 베트남 같은 데는 베트남 처녀가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거는 거기는 산모작 계속 여자들이 일하더라고요. 저도 베트남 가보니까 여자들 다 착하고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베트남 처녀하고 결혼하려면 3천만 원 이상 소득 증빙해야 돼요. 아무나 못해요. 쉽지 않아요. 이제는 캄보디아 이런 데로 가야 돼요. 요즘은.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뭐 쓸데없는 게 시험에 직접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올해 딱 첫 강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공시법, 세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